네, 학생 여러분, 쉬셨습니까? 3강 계속해서 연결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내십시오. 2강에서 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끝에 연구 수행에서 표집의 실제와 문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표절 절차와 고려사항에 하다가 지금 앞에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표절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집단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구성원을 정리한 표절 틀을 구성해야 된다. 표절 틀, 이 틀을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표집 방법을 정하고 표본의 크기, 이걸 결정한 후에 실제로 표본을 추출하면 된다. 이 과정을 조금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모집단을 정해야 된다 하는 것. 모집단을 정하는 것에 있어 모집단은 연구자가 지금까지 실행한 연구 주제, 그리고 연구 가설, 그리고 연구 모형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 연구 주제와 연구 가설, 그리고 연구 모형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건데, 모집단은 말이죠. 이 과정에서 앞서 진행되어진 개념과 변수들을 고려해서 보면 연구자가 먼저 연구해야 될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도권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열의, 이것을 연구한다고 해봅시다. 수도권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열의를 조사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 연구자가 청소년의 개념을 고등학생으로 조작적 정의를 한 경우는 수도권 고등학생이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죠? 수도권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청소년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죠. 청소년의 개념을 연구자가 이제 청소년 개념을 고등학생으로 이 고등학생으로 조작해서 정의한 경우에는 수도권 고등학생이라는 것이 고등학생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고등학생을 직접적으로 조사할지 또는 교사를 통해서 교사를 조사하고 고등학생의 열의를 파악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학생을 대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연구할 것이냐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연구 주제에 비추어 보면 이 둘 다 학생이나 혹은 교사나 이 둘 다 조사 대상으로 가능하지만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정의에 따라 이 모집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모집단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그 고려할 점이 뭐냐 하면 분석 단위 이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집단으로 할 거냐를 정해야 돼요. 그것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 교육 과정에 대한 학교의 만족도를 조사할 때, 다시 말해서 새 교육 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만약에 조사한다고 한다면 조사할 때 재직 중인 교사 개인을 개별적인 연구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학교 단위로 할지 이 조사를 할 때 새 교육 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조사할 때 교사 개인을 개별적으로 연구할 거냐 아니면 학교 단위로서 연구할 것이냐 이 분석 단위를 정해야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 정함에 따라 여기 이 분석 단위를 결정함에 따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모집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또한 연구자의 연구 기간과 비용 등도 고려해서 보면 모집단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 아주 큰 경우,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만큼 또 비용, 경비 이것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아예 개인이 연구 표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연구의 적정선을 고려해서 모집단을 적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집단 정하기는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표집 틀을 이제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표집 틀. 표집 틀 정하기는, 이 표집 틀은 모집단 구성원이 수록된 목록, 이 표집 틀은 모집단이 구성원이 수록된 목록이나 명부, 그게 수집 틀이에요. 목록과 혹은 명부 또는 명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표집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요소들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서 구성원이 이중으로 기록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록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목록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명부를 어디서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A 지역 대학생의 정치의식, 어떤 지역의 학생의 정치의식을 조사한다고 할 때 이 A 지역의 모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명단 전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서 구해요? 이런 실체가 이것은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대학생 자체가 명단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정확하게 명단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인구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비율 등이라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개략 전체는 다 정확하게 명단을 구할 줄 몰라도 개략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략적으로 그 사람의 숫자라든지 그들의 특성이라든지 그 비율,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는,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표적 방법을 이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적 방법. 앞에서 언급한 대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 표집 방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확률로 할지 비확률로 할지. 확률 표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화 등에는 유리해요. 확률로 하는 게. 하지만 연구 주제, 모집단의 특성, 연구자의 시간과 경제력을 고려해 가지고 그 표집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추구하는 것이 법칙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확률 표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비확률 표집 중에서도 할당 표집, 할당 표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고, 어려운 경우에는 비확률 표집 중에서 할당 표집을 선택해 가지고 확률 표집을 강조하는 그 오차, 편집 오차를 줄이는 노력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표본의 이제 크기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표본조사의 경우 이제 표본의 크기는 표본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본의 크기는 표본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모집단을 대표하기는 쉬워지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검사할수록 그 특성을 더 발견하기 더 쉽잖아요. 그죠? 그러나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연구의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구자의 시간과 경제력을 고려해야만 하는 거죠. 물론 많이 할수록 좋긴 좋지만 감당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고려해온 그 모집단과 표집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표본의 크기가 자료 그 분석에까지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는 자료 분석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단순히 자료를 기술하는 것과 달리 법칙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논문, 그런 연구일 때 통계 분석을
회기 모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경로 모형으로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최소 500명 이상이어야 된다 하거나 최소 500명이어야 한다거나 모집 단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정해진 수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자의 나름이죠. 내가 정하기 나름인 건데 그런 법칙은 없어요. 500명 이상을 해라, 뭐 10% 이상을 해야만 한다, 뭐 이런 것은 정해진 그런 룰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를 결정할 때에는 고려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5가지를 이제 강조해 드리는데요. 첫째가 뭐냐니까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표본의 크기는 작아도 된다. 동질적일수록, 같은 것일수록 작아도 돼요. 다 같으니까. 둘째는 연구 변수가 많을수록 많은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커야 돼요. 변수가 많다고 한다면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만이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통계 분석에서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검증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명 정도는 되어야지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분석 방법이 복잡한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커야 한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다음 강의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응답률에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응답률이 낮은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종종 여론조사 등의 경우에 표집 오차와 신뢰 수준을 밝혀야 되는데, 언론일 경우에 밝혀야 돼요. 그 오차 수준을, 표집 오차와 신뢰 수준을. 그래서 요즘 대통령 후보 그 지지도를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발표줘요. 표준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밝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뢰 수준을 높게 잡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5% 수준이 아니라 99% 수준으로 할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된다요? 큰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확도가, 신뢰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많을수록.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거. 실제로 표본 추출 방법과 표본의 크기가 정해진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표본을 추출하면 되는 거겠죠. 얻어내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사실상 이제 조사 과정에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이제 설명하고 자료 수집 방법과 연관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크게 이제 두 번째로, 표집 과정에서 표집 오차와 비표집 오차를 고려해야 된다. 표집 오차와 비표집 오차,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미리 생각해 둬야 되는 거예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으로부터 얻는 특성인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계량은 모집단을 전부 조사해서 얻은 특성인 모수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본 추출의 오류, 측정상의 오차, 또 해석상의 잘못 등으로 인해 가지고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실제 모집단의 값으로부터, 그 값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오차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게 되는데, 표집 오차와 비표집 오차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표집 표본 추출, 표집 오차, 이걸 먼저 살펴볼까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구성원들을 표집으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가 바로 이 표집 오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구성원들을 표본으로 선택하지 못했다.
이 구성원들로 선택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발생하는 오류, 그게 바로 표집 오차예요. 그러니까 표본 추출 오차죠. 이 표본 추출상의 그 오류는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나요. 뭐냐면 하나는 표본의 크기 때문에 생기는 우연에 의한 오류,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편의에 의한 표집 방법에 따라서 표본을 선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오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연에 의한 오류는 표본의 그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연에 의한 그 오류라고 한다면 표본 수가 적어서 크기에 따라서 오는 그런 오류라고 한다면 표본 수를 증가시켜 버리면 자연히 그 해결될 수 있어요. 작아서 오는 거니까 우연히. 그 이유로 말한다면 예외적인 구성원이 우연히 포함된다고 하여도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처럼 표본의 그 크기를 크게 하면 우연에 의한 오차는 작아져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표본 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경제성, 효율성, 이 희생돼요. 내가 만약에 5,000명이다. 그러면 그 5,000명을 어떻게 더 많이 더 할 수 있습니까? 표본이라는 것은 그걸 다 못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표본 추출을 하는 건데, 이런 이제 문제점이 이제 오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표집 오차를 고려해 가지고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정하느냐,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은 모집단의 성격과 연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모집단의 성격과 모집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연구자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오차의 한도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편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런 오류는 표본의 크기를 늘린다고 해도 그 표집 오차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러한 편의에 의한 오차는 표본 추출 그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을 뿐더러 일반적으로 표본 추출 계획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표집 오차, 비표본 추출, 표본의 선택 방법과는 관계가 없고 표본의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관계없이 이러한 그 오류를 비표집 오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차는 이제 표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로 표본의 특성값,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부정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질문지의 오류, 측정 오류,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오류, 혹은 이제 자료 분석에서의 오류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비표집 오차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크게 세 번째, 이제 표본 추출에서 이론과 현실 차이를 고려해 줘야 된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 이게 있겠죠.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확률 표집을 통해서 표본을 얻어야 대표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인과 법칙의 그 일반화가 가능해집니다. 원인과 결론이 일반화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확률 표집에서는 오차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이 조사에서 얻은 그 통계량으로 무엇을 출소할 수 있는지, 추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론적으로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표집을 마련한 후에 거기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처럼 확률 표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은 하긴 하지만
실제 연구를 수행할 때는 모집단의 전체 구성원으로부터 표집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할 때가. 그러니까 표집에 사용될 모집단 구성원의 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은 되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학생부에도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학생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또 전화번호부에도 일부 전화 가입자는 자신의 이름을 이건 교재가 좀 되어져서 이런 전화번호 지금은 별로 이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책에 이렇게 두껍게 나왔다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뭐 자기를 찾아가지고 전화하고 막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가입자라고 한다면 그 명부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통계의 어떤 자료에서 이제 그 명단에서 보면 어떤 회원의 어떤 모임의 그 명단에 어떤 회원은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 명단에 넣지 마라. 나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명부가 다 정확한 원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것이 부정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이렇게 그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해진 이론 원칙에 따라 모든 요소들이 실제로 표본에 추출될 기회를 가진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연구자들은 보통 연구 모집단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연구 모집단에서 표집을 합니다. 거기서 여기를 표정을 하고 여기서 설정을 하고 모집단 연구 모집단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표집을 하잖아요. 연구 모집단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표본이 실제로 추출되는 요소들의 총합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청소년의 자기 존중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청소년의 자기 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 연구를 한다고 해봐요. 여기서 모집단은 청소년 전체 집단이잖아요. 청소년의 자기 존중감이니까 모집단은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전체 집단이잖아요.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의 명단이 포함된 목록, 즉 표집 틀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청소년들의 모든 명단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연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전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한정하고 나아가서 거기에 중고등학생들, 재학 중인 학생들로 청소년 범위를 국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 집단의 일정한 부분의 표본을 추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A 지역의 중고등학생들로 재학 중인 학생들로 모집단을 한정 지으게 되면 이 집단이 연구 모집단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 용인 지역이다. 이 모 집단이 용인 지역이다. 용인으로 한정된다. 라고 할 때는 모 집단이 용인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한정할 수가 있죠. 국한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연구 모집단이에요. 용인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한 조사가 과연 진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 이 용인에서 이제 전체를 또 할 수 없으니까 표본을 추출하잖아요. 일부를. 그러면 이 일부가 정말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 대표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모집단을 연구하거나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모집단의 전체 구성으로부터 표집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 모집단의 설정을 통해서 표본 추출이 과학성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보지 않고
어느 정도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 이런 것을. 또한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 확률 표집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확률 표집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표집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표본의 그 대표성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 연구자는 이제 무작위 표집이 어려워 가지고 비확률 표집으로 임의적이거나 혹은 의도적인 표집을 하게 되어요. 그렇지만 이때의 임의적이거나 의도적인 이 고의적인 것과는 달리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선택으로 보이도록 표집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표집 과정에서.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고하거나 혹은 논문을 작성할 때 왜 비확률 표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도 최대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무엇이느냐, 그리고 비확률 표집으로 인해서 해석의 한계 등을 정확하게 기술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 대표적인 그 적용의 표적 과정의 예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예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영상을 멈추어서 읽고 다시 한번 제가 했던 이 설명들을 한번 예로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룰 수가 없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 코로나가 이제 그 물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야외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모든 제한들이 이제 점점 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도 이제 뭔가 좀 자유로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전하고 또 완벽하게 코로나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서 그 누구보다도 한국 유학생활이 행복하고 또 건강한 그런 유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렇게 유학을 오셔서 공부하는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유학을 시작했고 이 논문을 지금 공부한다는 것은 곧 논문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 다 이루시고 아름다운 유학생활에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꿈을 향하여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전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